그거 보세요. 그거. 예. 외생 변수 한번 잠깐만 얘기합시다. 우리 조사론이 얼마나 쉬운지만 얘기 좀 하려래요. 예. 이 얘기만 하고 빨리 COS 얘기 하자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밴드에 검색 있잖아요. 그 검색에다 그냥 조사론이라고 서칭하시면 나와요. 거기에 동영상 강의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밴드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이 안에 전국의 시설장님 다 계시고요. 장교양 기관장님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전문성을 갖고, 전 플렉스너 아까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 결핍으로 인해서 예, 모든 국민의 사회복지사화가 돼버렸죠 지금. 예, 그래서 그렇죠. 세 가지 자격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죽도 밥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제발 부탁인데 전문성을 우리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우리 이러다 멸망해요. 복지사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고 전문가들인데 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냐고요. 잘못됐죠? 예, 그거 우리 스스로 만든 건데 그 갭을 깨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공공부조 사무소 그 템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 1년 연봉이 4만 불에서 5만 불 받아요. 걔네 정부에서. 예, 그러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예. 걔네들은 그렇게 대우받는데 우리는 왜 178만 원 받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공부하시자고요. 자, 우리 변수가 뭐냐면은, 우리 기본적인 변수의 시스템은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이야기하지요. 독립변수를 일반적으로 X라고 놓고 종속변수를 Y라고 놓는 거예요. Y라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고 종속변수는 결과가 되는 변수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 독립변수.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한다. 종속변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인과라는 게 원인 인자의 결과 가짜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외생변수예요. 제가 지금 제목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제발 공부해갖고 와서 질문하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외생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보세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자 볼게요. 외생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바깥에서 생겨난 변수야. 외생. 자, 바깥에서 어떤 변수 하나가 뿅 하고 생겼어.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자, 실제로는 얘하고 얘가 인과관계가 없어. 실제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없어. 없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이 Z라고 하는 애가 끼어 들어와서 얘가 마치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변수. 그게 바로 무슨 변수? 외생변수야. 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아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생에는 두 번의 급등성장기가 있어요. 제1급등성장기가 영아기, 제2급등성장기가 청소년기예요. 알고 계시죠?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행사 시험에. 인생에는 두 번의 반항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항기가 유아기, 3에서 6세. 두 번째 반항기가 청소년기예요. 다시 인생에 반항기 2개 있고 인생에 급등성장기 2개가 있어. 자, 청소년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설을 세웠냐면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아이들의 키가 커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 급식 프로그램이 뭐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키 성장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종속이고 이게 독립변수야. 오케이? 네, 그렇죠. 그래서 급식 프로그램 했더니 진짜 청소년 애들 키가 커진 거야. 한 6개월, 한 1년 동안 해봤더니 와, 애들 키가 커져서 급식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아. 좋을까 안 좋을까? 실제로는 청소년은 제2 급등 성장기이기 때문에 밥 안 먹여줘도 키는 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즉 시간. 그렇죠. 이 시간, 특히 청소년이 급등 성장을 하는 그런 인생의 특별한 시기라고 하는 외적 요인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줘서 키를 크게 만든 거지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 준 게 아니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마치 얘한테 독립변수처럼 보여지게 만든 거지.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애가 쑥 들어와가지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변수.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야. 외생변수.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서 독립변수는 뭐죠? 외생변수가 독립변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외생변수는 대안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외생변수를 집어넣으면 이런 종속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야. 이게 원인으로서의 대안이라고. 이 외생변수가 들어갔었을 때 이 독립변수처럼 보여지고 종속변수처럼 보여졌던 요 놈을 우리가 뭐라 하면 가식적 연관계라 그래요. 무슨 관계? 죄송합니다. 가식적 관계라 그래요. 외생변수가 만들어낸 독립변수처럼 보이고 종속변수처럼 보여지는 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식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죠. 즉 가짜 인과관계라는 뜻이에요. 외생변수는. 오케이? 두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나빠. 실제로는 별로 서로 땡기는 게 없어. 예.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어머, 니네들은 내가 왔는데 포옹도 안 하니? 내 앞에서 뽀뽀 좀 해. 이랬더니 뽀뽀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가식적이지.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얘가 시어머니 때문에 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이해돼요? 그럼 시어머니가 무슨 변수? 외생변수. 둘 사이의 관계는 무슨 변수? 뭐? 가식적 관계야. 무슨 말인지 돼요? 정리됐죠? 그게 외생변수야. 자, 이 외생변수의 반대가 억압변수야. 외생변수 반대가 뭐라고요? 억압변수. 외생변수 반대가 억압변수예요. 억압변수는 뭐냐면은, 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있었을 때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그런데 잘 보면 원래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변수 하나가 들어와서 얘를 억압시키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뭔가가 들어와서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 변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억압변수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억압변수만 쓱 하고 제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인과관계가 확 살아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둘 사이가 정말 사이가 좋아. 엄청 부부 지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아유, 이것들은 내 앞에서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어. 뭐 가만 안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승질내. 그랬더니 어떻게 서먹서먹한 관계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쓱 사라져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둘 사이에 사랑이 싹 더 보여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무슨 변수? 억압변수. 외생변수의 반대죠. 외생변수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고, 억압변수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억압변수가 꼈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식적 연관계라 해요. 무슨 관계?
우리 통계학에서 0이라고 하는 뜻은 nothing,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식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죠. 둘 사이 인간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외생변수, 억압변수 정리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네. 다시 자 12페이지 실천론 12페이지 좀 잠깐 봐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화와 통합 시도의 시기라고 했는데 이 플렉슨의 비판이 터지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전문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자꾸 자기 분야를 쪼갭니다. 의료인들이 어때요? 내과, 외과, 뭐 내과 중에서도 뭐 신장내과, 뭔 내과, 뭐 해서 다 쪼개죠. 그렇죠. 즉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플렉슨의 비판 이후에 그런 조류가 퍼져요. 그게 1920년대부터야. 자, 뭐냐면은 1920년대부터 사회복지 실천 분야가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사회사업 분야와 그 다음에 집단 사회사업 분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으로 어떻게 쪼개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세세하게 쪼개요. 특히 이 개별 사회사업은, 즉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개별 사회사업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것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예요. 개별 사회사업이 뭘로 쪼개졌다고요? 진단주의자와 기능주의로 쪼개졌어요. 자, 이때 사회복지사의 모습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문적 사회복지사,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이것이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사 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1920년대부터. 즉 플렉슨의 비판 이후부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자 볼게요. 개별 사회사업 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등장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COS 인보관을 얘기했던 거야. 자, 이 진단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플렉스너가 뭐라고 1915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니네들은 사회과학적 지식체계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뭐죠, 여러분? 뭐에 관한 지식? 인간에 관한 지식이죠. 인간에 관한 지식.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인간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 라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인간에 대한 지식 체계를 갖춰보자 라고 하면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1901년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써요. 그러면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유럽 전 세계를 쥐어잡아요. 이 진단주의자들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다시 진단주의자는 뭘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갖고서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인간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정신분석학적 관점 하에서는 인간은 긍정적 존재예요? 아니면 부정적 존재예요? 이건 본능에 충실한 원초화라고 하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수동적이고. 그렇죠. 자, 이 진단주의자들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클라이언트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은 환자야. 더 쉽게 얘기하면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잘못 보내 고착되어져서 생긴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이해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의료 모델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자, 환자를 뭘로? 치료의 대상으로 여긴 거야. 치료. 이때 치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트리트먼트.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단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이야? 병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진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진단과 치료예요. 진단과 치료. 그 진단과 치료를 할 때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과 관점은 전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부정적으로 바뀌었어? 환자야 자아 기능이 부족한 원초와 본능에 충실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로 본 거야. 얘네들이 바라봤던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다분히 무슨 관계? 수직적 관계예요. 무슨 관계? 사회복사 위에 있고 클라이언트 밑에 있어요. 우리 병원에 가면 외과 의사 선생이 자 내일 수술하겠습니다. 발딱 누우세요. 제가 당신의 배를 칼로 가를게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세요. 이러고 내 배를 내밀고 있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진단주의자는 그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했어요. 나는 전문가야. 니네 클라이언트들은 비전문가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권위를 발휘하고 권위에 따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수직적 관계. 수직이라는 게 상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직적 관계. 정리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진단주의자였었는데, 자, 이 진단주의가 1920년대 등장을 하게 돼요. 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 이 진단주의에 반해서 기능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주의? 네,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오토 랭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심리학 오늘 공부를 했으면 됐었을 텐데 로저스의 인본주의론 있죠? 그 인본주의론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클라이언트가 왜 너희들한테 수직적 관계를 맺고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존재냐? 그렇지 않다.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능주의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성장의 심리학, 즉 인간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돼요? 여기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원조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우리 원조라는 말 쓰시죠, 지금? 이 원조라는 말,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말은 기능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단주의는 무슨 말 썼어? 치료, 진단. 원조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기능주의자들이 쓴 거예요. 원조는 돕는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 농구할 때 어시스턴스 하잖아요. 그게 뭐야? 골 넣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골 넣는 걸 도와주는 게 어시스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을 실제적으로 지 문제를 푸는 건 클라이언트고 클라이언트 자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사회복사의 역할이라는 뜻이야, 원조는. 이해돼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궁극적인 지도 방향은 뭐냐면 네 문제는 네가 푸는 거야. 네가 욕구 해결하는 거고 나는 다만 뭐 하는 거지? 사회복사는 원조,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조예요. 그래서 둘은 얘는 굉장히 인간을 기능적 관점으로 보는데 반해서 얘는 인간을 굉장히 역기능적 관점으로 보고 있죠. 둘이 연락에 싸운 거예요.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러고 연락에 싸웠었습니다. 그때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1957년에 몇 년도 여러분? 예, 앞에서 우리 그린우드 배웠지요? 예, 그린우드의 선포도 57년에 있었어요. 이때 그 유명한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펄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통합해요. 원래 펄만은 진단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기능주의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의 매료가 돼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델, 이 펄만의 무슨 모델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 모델. 뭐라고요? 자신의 이 문제 해결 모델에 어떻게 된다? 기능주의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기능주의와 진단주의를 최초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야? 펄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합한 모델이 뭐죠? 바로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 그리고 저메인 기타만의
생활 모델,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썰러베이의 역량 강화 모델, 이 모델들 5가지가 등장. 이게 통합 모델이야. 꼭 기억해야 돼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예. 자,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고비를 넘었으면 할 게 없어요. 사회복지 그래요. 조금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고비를 넘었으면 할 게 없어요. 진짜로. 믿고서 따라와 주세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자 보시면 진단주의는 이렇게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 기본 틀들이 전부 다 1950년대, 그 다음에 이 70년대 이 사이를 거치면서 다 섞여집니다. 그게 통합이론 체계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었을 때 여러분들 보고 개별사회사학과 되라, 여러분들 집단사회사학과 되라라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학원에 가셔서도 모델별 기술을 공부하지 개별사회사학과를 길러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달은 거야. 잘못된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해요. 잘 들어야 돼.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어. 개입을 해서 그 인간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을 해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첫 번째가 포괄성이야. 무슨 성? 포괄성이야. 여러분 포괄성이 무슨 뜻이죠? 우리 포괄성, 그 다음에 통합성.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하신다 그랬잖아요. 드림스타트. 우리 아동복지법에 그 기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드림스타트에서 포괄적 서비스, 그 다음에 통합적 서비스란 얘기가 있습니다. 포괄성, 통합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포괄성이 무슨 뜻이에요? 포괄성 무슨 뜻이에요? 포괄성. 예? 예? 넓게 본다. 통합성은요? 전체를 본다. 자, 이제 넓게 보는 거하고 전체를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자, 다시. 자, 여기 잘 봅시다. 정리 좀 해보자고요.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원칙이고,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이고, 통합 이론 체계가 나오게 된 원칙이에요. 이게 포괄성. 자, 포괄성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욕구에 대응해야 된다는 뜻이야. 클라이언트가 머리도 아파, 배도 아파, 등도 아파. 그런데 복지사가 머리 아픈 문제만 개입해봐. 그럼 아직까지도 등 아프고 배 아픈 건 남아있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가 복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사회복지사는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해서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줘야 돼. 그게 포괄성이야. 우리 포괄적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해서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모든 욕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사가 신도 아닌데 혼자서 그 욕구를 어떻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연계해서 그 욕구에 대응해야 돼. 머리 아픈 문제는 A라고 하는 자가 맞고, 배 아픈 문제는 B라고 하는 자가 맞고, 여기 문제는 C라고 하는 자가 맞게 하면 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해되죠? 그걸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괄성, 통합성.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942년에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3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그 의료적인 욕구는 전부 다 100% 다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그 얘기야. 아픈 문제만큼은. 그래서 영국이 1946년에
NHS라는 걸 만들죠. NHS 들어보셨죠? National Hospital Service. 그렇죠. 국민보건 서비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 국민의 모든 의료적인 문제는 국가가 다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영국은요, 뚱뚱하잖아요. 살쪄 있죠. 그럼 지방흡입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도 NHS로 해결해 줍니다. 국가가 해줘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으시다고요? 운동을 하시죠, 그냥. 영국까지 뛰어가시면 지방흡입술을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뭐냐? 이 50에서 70년대 사이에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쪼개져서는 클라이언트의 포괄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한데 내가 해당 분야에만 들었다 전문가가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포괄적 욕구를 대응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복지사의 상이 뭘로 바뀌느냐? 제네럴리스트, 일반주의 사회복지사가 된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의 상이 바로 제네럴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집단 사회 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족 치료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돼야 돼. 만능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지금의 사회복지사 상이에요. 이 50,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스페셜리스트,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사가 인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의 사회복지사 상은 뭐라고요? 제너럴리스트, 일반주의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실천론 13페이지 보시면 개별 사회사회 발전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로 발전되어졌다는 건 나오지요? 언제? 1920년대 전후, 1930년대 후반 나와 있죠?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으로 발전되어졌다. 보이세요? 그러다가 1929년에 밀포드 회의가 한번 열려갖고 통합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클라이언트의 이런 욕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입김들이 세셔갖고 개별사회 사업가들, 집단사회, 자기네들 영역이 워낙 세서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시도만 이뤄지고 답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50에서 70년대 드디어 뭐가 됐다? 통합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아웃리치 활용, 이건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 여기에요. 책에 나왔으니까 봅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역사 나와 있죠. 예? 제가 이 역사만 가지고서 한 달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역사 문제가 시험 문제에 어느 과목에 나오냐면 실천론,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지역사회 복지론. 8개 영역 중에 5개 영역이 역사 문제가 하나 내지 2개씩 꼭 나와요. 그걸 이 안에다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체크해놨어요. 파란색으로. 여러분 정말 힘드시더라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그래서 밴드에다가도 오늘의 수행과제에 이 역사를 계속 지금 올려놔요. 계속 눈으로 익히시라고.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은 우리 아까 선생님 드림 스타트 하신다 그랬죠? 23페이지 좀 펴보세요. 2007년도에 희망 스타트로 원래 시작했던 거예요. 드림 스타트가. 그래서 최초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실시됐고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통합 사례관리니까 통합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는 거라 그랬죠?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사례관리하는 거니까 지금 드림스타트 하시면서 뭐예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체계들 발굴해서 그것을 취약계층 아동한테 연결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뭐 어디 후원처도 연결해주고 그렇죠. 학원도 연결해주고 빵집 같은 것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통합 사례관리 그게. 통합이라는 용어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예, 연계 생각하셔요. 그래서 취약계층 애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은 이게 복지부가 주관자라는 게 시험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자고요. 2008년도에 명칭이 뭘로 바뀐 거예요? 드림 스타트로 바뀌었다. 몇 년도에? 2008년도에 드림 스타트로 바뀌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래는 희망 스타트였다. 그다음 드림 스타트. 통합이란 말도 공부했었어요. 됐죠? 네.
이거 제발 잘 보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다시 26페이지 보시니까 지금 실천론을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가요. 사회복지사 법적 지위와 전문적 실천 기반 아까 전에 했지요. 법제론에서도 다뤄봤잖아요.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은 어느 법에 나와 있다고요? 사회복지사업법 몇 조? 11조까지 기억하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급 몇 등급까지 있어요? 2등급이야. 3등급 아니야. 작년에 바뀌었어요. 예.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이 몇 개 있어? 5개. 사회복지사가 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있고 의료사회복지사 있고 학교사회복지사 있어. 5개 아니고 몇 개? 4개. 예. 됐죠? 자, 꼭 기억하시고 1급은 국가시험 합격해야 돼. 됐어요? 예. 1급 국가시험에 관한 얘기 결격사유 좀 봐봐요.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을까 집행을 받지로 금고 이상의 형이 뭐예요? 집행유예? 안 받아보셨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우리나라 형법 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 형벌의 순위, 센 순위를 정해. 금고 이상은 금고, 징역, 사형이야. 뭐 또 놀래셔요. 사형이라니까. 예. 사형 우리 세 번째 책 좀 보세요. 세 번째 책 349페이지. 349페이지에 보이세요? 형의 종류. 형법 41조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이게 형수. 가장 낮은 벌이 이제 구류. 그 다음에 몰수예요. 몰수가 가장 낮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했으니까 뭐지? 사형하고 징역이야. 금고 들어가 안 들어가? 금고도 들어가요. 아시겠죠? 얼마 전에 정말 마음 아팠던 사건이 밴드에다가도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어떤 사회복지사님이 진천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중앙선 침범을 해갖고 사고가 난 거예요. 도로교통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중앙선 침범은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뭐죠? 예? 그렇죠. 형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동종 범죄가, 형사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사고를 내고 나서 집행유예 판정. 집행유예는 범죄 처벌이에요, 아니에요? 그 처벌이에요. 그 이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어떻게 됐을까? 취소됐어요. 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취소할 때 끔찍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복지부에서 그 전과 기록 다 뒤져갖고서 각 지역 협회에다 보내버려요. 그럼 협회에서 조회해갖고 15일 내에 자격증 반납하라고 와요. 예. 그럼 1급 받은 것도 어떻게 되지? 없어지는 거예요, 1급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금고 이상의 형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자격증 취소가 11조 3에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 받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하셔도 안 돼요. 예, 쭉 보시면 되고, 뭐 대마는 조금씩 하셔도 돼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채용 교육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나왔죠. 자, 보면은 그런데 저 좀 잠깐 볼게요. 빨리 좀 진행할게요.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여러분 요 용어를 제가 좀 자꾸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똑같은 말이 급여예요. 급여.
급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동일해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사회복지 조직들, 기관들이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급여를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자, 급여 제공에 있어서, 저 좀 잠깐 볼게요. 급여를 제공하실 때,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만 있어요. 뭐하고 뭐만 있다고요? 법인하고 시설만 있습니다. 법인하고 시설만. 자,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사회복사를 채용을 해야 돼. 그런데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사회복지 시설, 법인과 시설은 사회복사를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회복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있어. 그게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잘 나오는 거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시설, 즉 경로당과 노인교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빨리 하고 끝냅니다. 자, 볼게요. 여기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예. 노인복지시설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노인복지시설 종류가 뭐가 있죠? 주간보호만 있어요?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자, 우리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를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외우시는 방법. 자,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제주도는 삼다도야.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아요. 예, 거기에 이상한 노인이 갔어. 여자가 많은 제주도에. 여기 제주도 분 계세요? 없죠. 이상한 여자가, 이상한 노인이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면서 이제 제주도에 간 거야. 그럼 그 노인으로부터 여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린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여자들만 보호하면 돼, 안 돼? 안 돼. 뭣도 해줘야 돼. 노인도 괜히 학대당하면 안 되니까 노인의 학대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을 어떻게 제대로 된 쉼터에도 보내줘야 되겠죠? 자, 이걸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예. 제주 여인 보호하고, 다시 제주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노인 학대당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쉼터로 보내자. 됐어요? 다시 제주 여인 보호하고, 노인 학대당하지 않게 하고 어디로 보내? 쉼터로 보내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노인복지시설. 뭐예요, 여러분? 제가 노인복지시설. 나머지는 노인이 앞에 와.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는 의의로 생각해.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학대 노인 피해쉼터. 학대 노인 피해쉼터. 아이고, 이게 쉼터가 아니고 일자리다. 노인을 학대하지 말고 일자리를 주자야. 죄송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다시, 제주 여인을 보호하고 대신에 그 노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 노인한테 뭘 주는 거야? 일자리를 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제가 노인복지시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노인 복지 지원 시설. 이게 있어요.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 안에,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뭐죠? 노인 보고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게 노인 주거잖아. 노인 주거. 아니에요? 자, 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노인들 중에서 보통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양로시설, 노인, 자, 공동생활가정. 뭐예요, 여러분? 노인 공동생활가정.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주택. 이게 뭐라고? 예,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양로시설 아시죠? 양로시설.
양로원. 예. 그 다음에 노인 공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 노인 여가복지설이 문제인데, 노인 여가복지설은 여가 시간, 노인들이 자기 여가 시간을 가서 즐기라는 거야. 요 안에 노인 교실, 경로당, 노인 복지관이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설은, 자, 노인 요양시설. 두 번째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노인 그냥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설이야. 요양자 안 붙으면. 근데 요양자가 붙어 있으면 무슨 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예. 자, 그 다음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하고 조사하는 데죠? 예.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학대 노인 피해 쉼터라는 것은 뭐예요? 노인이 학대를 당하면은 이제 학대 자하고 분리를 해갖고 가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정리됐어요, 여러분? 정리됐어요? 자, 여기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곳에는 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돼. 채용해야 돼. 그런데 자, 딱 두 개. 어디? 노인교실하고 경로당 두 군데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돼. 근데 다시 어디하고 어디는? 노인교실하고 경로당만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제외시설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 엄청나게. 이렇게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 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채용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자, 이것도 보시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자, 우리 28페이지 하단에 빨리 보시면은 사회복지사 업무 나와 있죠.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업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야. 그 다음에 생활지도 업무, 필요 상담. 이게 그러니까 상담가를 하든지 생활지도사를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면 뭐하지? 운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죠. 밥도 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셔. 예? 법에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명시해 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거 하는 게 사회복지사, 이런 거 하는 게. 제발 우리 가서 진짜 제발 밥하는 짓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예.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예.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법으로 노인복지법에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그 원래는 그 클라이언트 한 사람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예. 그 집안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요, 이번에. 제도가 바뀝니다.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 지원 범위를 탁 줄여가지고 딴짓하는 거 수가 안 줘요. 다 바꿔놓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말씀 잘하셨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까 전에 부정수급자 조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거 하는 게 전담 공무원이에요. 이 전담 공무원도 행정론에서도 시험 문제가 잘 등장을 하는데 우리 요거 좀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1987년입니다. 연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세안 게임과 올림픽의 가운데야. 86년 아세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하는 가운데 8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문요원이라 그랬어요. 꼭 기억해야 돼, 전문요원.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요원이 등장했어요. 이때는 별정직 공무원이었었거든요. 법에 근거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었어. 그러다가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0년도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생깁니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명칭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에 법이 또 바뀌었어. 사회복지사업법 14조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우, 끔찍해. 이 법으로 옮겨왔어요. 43조.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규정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법에서? 사회보장,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해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 1급하고 2급이 있는데 시험 문제 2급이 나왔었다. 30페이지 꼭 읽어보시고. 자, 오늘 7시 13분인데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워밍업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인행사 우리 에릭슨서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건데 되게 빨리 나갈 거예요. 자, 부탁을 지금부터 한 3분 동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밴드에다가 올리는 문제를 반드시 푸세요. 알건 모르건 그냥 푸세요. 예. 그 다음에 법조문 절대 나중에 공부할 수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법 때문에 다 망가져요. 예? 법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문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제가 목표는 시험 볼 때까지 2번을 돌려볼 거예요. 법하고 기출문제를.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셨던 거를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세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셨던 걸 갖고 와서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까지 시험이 뭐 대단한 거야? 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극복하시면 다음에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전 이거 여러분들 따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세종시하고 가깝죠? 거기 가셔서 장교양 사례관리자 공부하시라고 제가 시킬 거예요. 장교양 사례관리자.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그거 수련 받으셔서 그거 하시라고 나 시킬 거예요. 의료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프렉스너의 비판처럼 이 넘쳐나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티를 내고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장교양 사례관리자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다 1급 자격증이 있어야지 시험 볼 수 있어요. 수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 과정을 패스하십시오. 이번에 제발 부탁인데 미루지 마세요. 공부 미루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수행과제 드리거든요. 정말 힘든 거 알아요. 5페이지씩 그걸 매일 본다는 게 정말 힘든 거. 근데 제발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예.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